왜 갑자기 성격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예전엔 참 따뜻하셨는데.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챙긴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평생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늙어서까지 희생만 하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내 감정, 내 건강, 내 인생을 지켜야 당당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억울함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 눈치 보고 가족 눈치 보고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흐릴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인내의 끝은 고요한 분노, 울분, 그리고 말 못할 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만 쌓아두면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몸 안에서 답답함으로, 두통으로, 가슴 통증으로, 고혈압으로 변해갑니다. 말 한마디 못한 억울함이 쌓이고 또 쌓이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참는 일은 더 치명적입니다. 며느리가 예의 없이 행동해도, 손주가 무례한 말을 해도, 자식이 마음을 몰라줘도 괜히 어색해질까봐, 나이든 내가 예민한 걸까봐 스스로만 자꾸 참고 넘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괜찮은가 보다. 원래 저분은 이해심이 많으시니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의견 없는 사람, 말 안 해도 되는 사람, 당해도 조용히 넘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모두가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당연함과 무시로 돌아오고 당신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존중은 표현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억울한데 말하지 않으면 평생 억울한 채로 늙어갑니다.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썩고 썩은 감정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은 몸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그동안 말 안 하셨어요? 라는 뒷북 위로만 던집니다. 나이 들어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생존의 소리입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내 입장을 표현하며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품이 있는 노년의 태도입니다. 이 말 못한 억울함으로 고통을 겪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정미자 할머니는 평생을 그래, 괜찮다는 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들이 무심하게 굴어도 며느리가 무례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명절 아침에 할머니 음식 별로 안 좋아요라는 말을 던졌고 모두가 웃으며 넘겼지만 정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한마디라도 서운하다고 말했으면 이렇게 속이 썩진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할머니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건 좀 서운하네. 이건 다음엔 바꿨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존중을 불러왔습니다. 참는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말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말, 그게 바로 당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만 하려다 평생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사람만 하려다 평생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누구 부탁도 거절 못하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웃고 내 것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남는 건 좋은 사람이라는 애매한 명찰 하나뿐입니다. 정작 나는 맨날 뒷전이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 좀 할게요. 이번 한 번만요. 그 정도는 해주시잖아요. 처음엔 고마움이라도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사라지고 당연한 노동, 의무, 책임으로 바뀌어갑니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오래 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희생이 당연해지고 당신의 고통이 무시되며 당신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참아도 결국 남은 건 헐값에 취급당한 인생의 찌꺼기뿐입니다.
특히 나이 든 후에도 계속 좋은 사람 하려는 사람은 자식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끝없는 이용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도와줬는데 연락 한 통 없고, 줬는데 감사도 없고, 챙겨줬는데 오히려 왜 이제야?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대상, 부담 없는 소비재가 됩니다. 내 시간이, 내 체력이, 내 돈이, 내 감정이 슬그머니 빼앗기고 내 존재는 조용히 지워져 갑니다. 그렇게 이용당하고도 괜찮다며 웃는 그 표정이 결국 당신의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무례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간, 내 감정,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나는 오늘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건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할게요. 그 부탁은 어려워요. 이 단순한 말 하나가 당신을 이용당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 노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계속해서 좋은 사람인 척하며 이용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 필요할 때 단호한 사람, 자기 권리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의 중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면 나눠주고 집안일 부탁하면 싫은 소리 없이 해주고 심지어 며느리까지도 우리 엄마는 진짜 천사예요 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라 불리던 할머니는 점점 허리 통증, 손목 통증,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마운 말 하나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마음속 분노가 쌓였고 어느 날 자식에게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나 사람 아니야? 나도 이제 못해. 하기 싫어. 그날 이후 자식은 깜짝 놀랐고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 어머니가 힘드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집안일 부탁도 안 돼. 음식 부탁도 힘들어. 손자 부탁도 이제는 못 봐라고 말하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더 존중해 주었고 이웃도 어르신도 쉬셔야죠 라고 먼저 배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하다 병날 뻔했어. 이젠 딱 필요한 만큼만, 내 기분 좋은 만큼만 챙겨줄 거야. 착한 척하다 인생 잃지 마십시오. 진짜 행복한 노년은 남에게 좋은 사람 아닌 나에게 솔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희생시키는 좋은 사람 타이틀은 이제 벗어도 됩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이기심이야말로 늙어서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남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세 번째는 참기만 하면 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참기만 하면 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고 어차피 내일이다라고 참으며 살면 그 억누른 감정이 결국 몸에 쌓여 병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인생의 후반기에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감정이 우선이지만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며 참는 습관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는 자가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킬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억제된 에너지는 몸속에 쌓이고 뇌에서 불만으로 변하고 결국은 통증, 질병, 그리고 고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는 것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덮어두고 결국 내 건강을 바꾸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나이 든 몸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는 것에 내성이 없으며 억지로 참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체내 염증이 쌓여갑니다. 이는 심각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을 불러옵니다. 참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참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식이 무시해도 며느리가 예의 없다고 해도 옆집 이웃이 지나치게 요구해도 그저 다 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라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만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참은 감정이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참음이 고통으로 돌아와 몸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체는 그것을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 근육 경직으로 반응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풀리지 않고 방치되면 두통, 요통, 어깨 통증으로 발전하고 이는 만성 피로와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억제는 위장 문제, 소화불량, 고혈압으로 번져 결국엔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참은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게 되고 그 무의식적인 억누름은 결국 몸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면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사는 79세 김명숙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고 남편, 자식,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가족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할머니의 내면의 불만과 감정은 묻혀 있었고 그것이 어느 날 건강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끔 피곤하다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할머니에게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참기만 해온 삶이 결국 몸에 부담을 준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이제는 남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요구할 때도 이웃이 부탁할 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거절하고 내 감정을 먼저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점차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 다리 무거움, 심장 통증은 점차 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조정하며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 그것이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살아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네 번째는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건 청춘에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건 청춘에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 눈치, 시부모 눈치, 친정 식구 눈치, 남편 눈치, 자식 눈치까지 평생을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오로지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건 지친 몸, 굽은 허리, 말라버린 감정뿐이었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곧 내가 나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혹시 기분 나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내 욕구와 감정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고 나서도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끝까지 숨기며 살아가는 자멸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눈치 보고 먹고 싶은 음식도 남이 싫어할까봐 피하고 하고 싶은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입을 다무는 삶은 결국 나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눈치는 타인의 기분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타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는 시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 눈치보다 건강을 망치고 자식 눈치보다 기분을 포기하고 며느리 눈치보다 존재감마저 잃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 눈치 보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당당함이고 자존심입니다. 당신이 뭘 입든 뭘 먹든 뭘 말하든 간섭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당신의 기분, 당신의 결정, 당신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 인생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웃으라고 말해도 아플 땐 대신 아파주지 않고 참고 살라 해도 병원에 같이 누워주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기분 나쁜데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듣기 싫은 말에 고개 숙이는 건 청춘의 숙제일지언정 노년의 의무는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껏 불편한 티를 내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입고 싶은 건 입고 말하고 싶은 건 당당히 말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멋진 자세입니다. 이런 삶의 전환을 보여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81세 정태순 할머니는 한때 주변의 천사 같은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는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외식 자리에 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짬뽕을 먹고 싶다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순두부찌개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집에 와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남들 입맛에 맞춰 살아야 하지? 그 말을 들은 손녀가 할머니,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먼저 말해요 라고 했고 그 말에 정할머니는 뭔가 머리를 탁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고 모임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 싫은 자리는 과감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할머니 요즘 멋있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평생 눈치 보다가 이제서야 내 인생 사는 기분이야.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시선으로, 당신 마음으로, 당신 기분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노년의 조건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5번째는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식의 사랑까지 세상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기대던 사랑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연세가 드셔서 마음껏 기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며 주변을 살피고 내가 받을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허전함, 그 갈증은 무시할 수 없는 끔찍한 공허로 다가옵니다. 그 공허함은 점점 내 삶의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삼키기 시작하고 결국엔 내 존재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며 결국 자기 비하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무서운 자해행위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이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며 결국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커져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바라보며 허덕이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 바라보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면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으면 그 공허함은 채워집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사랑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80세 김영희 할머니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셨고 자식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며 스스로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과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할머니,
지금은 좀 바쁜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갑자기 크게 상처를 받았고 마음속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식들, 남편, 친구들 모두를 먼저 챙기고 자신은 뒤로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할머니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멋지다라고 말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나가야 한다며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 예전보다 정말 좋아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할머니의 말은 그 이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하는 법입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나를 사랑하며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깨달은 순간 인생의 절반이 끝난 것 같았던 할머니는 다시 새로운 의미를 찾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더라고. 카톡 알림은 울리지 않고 전화는 광고뿐이야. 오늘 하루 누구 얼굴도 못 봤어. 그냥 TV만 켜놨어. 외로움은 죽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지고 어느새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 끔찍한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개한 뜻밖의 5가지 방법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살아갈 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첫 번째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자식들 걱정,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조차 망설이고 결국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쓰지 못한 돈이 외로움을 더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써야 의미가 생깁니다. 특히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삶의 온도를 높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소비는 외로움과의 거리를 줄이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작은 소비 하나로도 마음은 금세 환해집니다. 예쁜 스카프 하나, 고운 머리핀 하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나를 향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결국 내가 소중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끼는 그 마음이 얼굴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꿔놓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이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6세의 이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만 벗삼아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연락도 가끔 오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하루 두 끼만 먹는 소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마음속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웃을 일도 말할 일도 나를 꾸며볼 일도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뿌연 안개 속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 앞에 걸려있는 실버 네일 체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1만 원이면 손톱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색도 입혀주는 행사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이 나이에 무슨 네일이냐는 마음과 나도 한 번쯤은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이 싸우다가 결국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손톱의 연한 분홍색이 칠해지고 손등에 로션이 발려질 때 처음으로 내 손이 이렇게 고왔던가 하고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트에 갈 때도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스스로를 위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근처 문화센터에도 등록해 그림을 배우고 계시며 작게나마 매달 30만 원은 무조건 나를 위한 소비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울컥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외로움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행위이며 나를 다시 사랑하는 선언입니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위해 지갑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두 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를 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가 생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말하며 배우는 일을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은 배움을 멈췄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로 시작된 배움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뇌를 자극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행위입니다. 이 메시지가 외로움을 밀어내고 마음 한켠의 허전함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배움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익히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작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르는 연습도, 손글씨를 천천히 써보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같은 수업에 참여하는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은 어느새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생각의 틀을 넓혀주고 고립된 마음에 바람이 통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배우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4세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갑작스레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셨고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연락할 사람도 딱히 없고 바깥일도 없으니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추천한 스마트폰 사용 강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부끄러워서 거절하셨지만 딸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서툴러 창피했지만 옆에 앉은 또래 어르신이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가입했어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카톡을 보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 나 오늘 배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은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고 스마트폰 강좌 외에도 사진 편집 수업, 유튜브 시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에게 직접 만든 사진카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손주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습니다. 자그마한 미소를 띤 본인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배우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본인보다 더 늦게 배움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먼저 추천도 하신다고 합니다. 배움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 과정 속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 자리에 활력과 웃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작은 호기심 하나로 배움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세 번째는 매일 나가세요. 매일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안에만 머물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닫히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나가기 귀찮아서,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모레는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유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기분이 듭니다. 매일 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끈을 붙잡는 일입니다.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안락하지만 오래 머무르면 그 안락함이 굳어져 감옥이 됩니다. 익숙한 벽, 익숙한 침대, 익숙한 냉장고 안. 이 익숙함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무조건 나가세요.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슈퍼에 가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간다는 그 행동입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깥 풍경만 보는 것으로도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매일 나간다는 건 그 뇌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몸이 굳고 마음이 쓸쓸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공간, 똑같은 루틴, 똑같은 자극에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자극은 밖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 소리, 자전거 바퀴 소리, 공원의 풀 냄새,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감각이 살아야 마음도 살아납니다. 이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75세인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2년 가까이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만 내다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웃을 일도 줄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좋지만 하루에 30분씩만 밖에 나가보세요. 햇빛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 말에 조금 자극을 받은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앞 벤치에 10분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동네 마트를 들르고 꽃집 앞에 멈춰서 꽃을 구경하고 어느 날은 구청에서 하는 걷기 동호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가봤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시간은 20분도 안 됐지만 그 20분이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걷다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직원이 오늘 립스틱 색깔 예쁘세요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되었고 손에 작은 손거울을 꼭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면 운동화부터 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나간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워요. 돌아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네 번째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입니다. 노년은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냈는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무엇을 하며 웃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건 비싸니까 다음에 사야지, 이 나이에 뭘 해, 그 돈이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은 통장에 남지만 절약한 시간은 내 삶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경험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 혼자더라도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이 내 삶에 남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낯선 거리에서의 짧은 산책,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결국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물건은 언젠가 낡고 사라지지만 경험은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텅 빈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것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내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입니다. 시간을 풍성하게 채운 하루는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커피 한 잔도 밖에서 사 먹는 게 아깝다고 느꼈고 외식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렴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으로 하루를 보내고 특별한 날에도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자 마음 한구석이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웃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추억의 영화 상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단돈 2,000원이었고 커피 한 잔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문득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상영에 참여한 날 그는 1970년대에 봤던 흑백 영화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피어올랐고 그 시절의 설렘과 웃음이 가슴을 채워줬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두 분은 다음 영화 상영도 함께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매달 2번 그 상영회에 나가며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000원이 내 마음을 살렸어요. 돈을 썼는데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는 이렇게 마음을 살리는 소비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무언가 허전할 때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온기를 주는 소비,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소비가 진짜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잘 쓰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5번째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기에 수많은 기억이 얽혀 있기에 그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불편함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과감히 손을 놓아야 합니다. 관계도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고 대화가 단절된 관계는 썩어갑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나라는 존재도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말끝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 늘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이들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부담입니다. 그런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메꿔줄 다른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없을 때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세월이 길다고 해서 그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닙니다. 정작 지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은 몇 달밖에 알지 못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존중, 관심, 배려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뻣뻣해지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외로움은 더 짙어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관계의 연수가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건 고독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는 점점 고갈됩니다. 과거가 소중하면 기억 속에 담아두고 현재가 아프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잘라낸 인연 자리에 후회가 아니라 평안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차가운 돌덩이를 안고 사는 것보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2세로 오랜 친구 한 명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고 둘이 함께 보낸 세월은 그야말로 인생의 반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친구는 늘 본인의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여행 자랑을 했고 할머니가 말을 꺼내면 늘 끊거나 건성으로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50년이나 견뎠지?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익숙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친구의 연락에도 간단히만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동네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는 매주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50년 친구를 끊고 5개월 된 친구를 얻었는데 내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관계는 나를 아프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용기 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이어진 사람들 틈에서 자랍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나를 아끼고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덜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만큼 참고 살았습니다. 꿈도 욕심도 꾹꾹 눌러가며 남의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도 열정도 존재감도 없이 남은 건 피로감뿐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걱정부터 하십니까?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더는 남의 인생을 살아주지 말고 남은 인생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족을 떠올립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를 위한 헌신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애쓰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미뤄가며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돌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책임은 남을 챙기고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내 마음이 단단해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돌보지 못한 채 계속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나를 챙기지 않고 짊어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이제 그 책임의 방향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희생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쉬어야 하고 감정을 눌렀다면 이제는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진짜 나를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고생 많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자고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성희 어르신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두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다공증으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손주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했을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회복 후에는 본인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김 어르신은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치도 보였지만 점점 자신을 돌보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점차 건강해지고 오히려 가족들도 더 든든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요즘 더 멋져졌어요 라며 기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웃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이 평안하다는 걸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책임감입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곧 남을 위한 준비이며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챙겨주는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배우자로서 가정을 위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삶의 한켠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참아야 했고 말하고 싶은 감정은 삼켜야 했습니다. 나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깊은 고요함과 외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나라는 존재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챙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진짜 책임이며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 그동안 입고 싶었던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함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인생을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더 이상 괜찮아, 나중에 해도 되라고 자신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새로 뭘 해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손끝이 근질근질할 만큼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 길가의 꽃을 보며 사진을 찍고 싶은 감정,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기보다 이제는 나니까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여야 할 시간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김종만 씨는 젊을 적 사진을 좋아했지만 가족을 부양하느라 카메라를 손에서 놓고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안 깊숙한 창고에서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배터리를 갈아 끼우자 카메라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매일 아침 혼자 동네를 돌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풍경, 골목의 벽화, 햇살이 반짝이는 커피잔,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족도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하느냐고 웃었지만 점차 김 씨의 사진들이 지인들에게 알려지며 동네 카페에서 전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카메라를 다시 들고 나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알았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찍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나를 가장 먼저 챙기는 삶은 나만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생각보다 더 많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꼭 어딘가에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맞추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온 노년의 삶은 그야말로 관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좋은 부모, 괜찮은 배우자, 믿을 만한 이웃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고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며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맞추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외로워지고 피곤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라는 이름 아래 나를 희생하고 끊임없이 조율하고 끝내는 내 감정까지 외면하게 되는 삶은 더 이상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하고 억지로 맞춰왔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울까 두려워 미련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삶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몇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는 수십 명의 사람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이 더 소중합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를 희생해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내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후자를 놓아줄 때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6세 이선옥 씨는 오랫동안 친구 모임을 억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식사하고 수다 떠는 자리였지만 모임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남과 비교하고 서로의 자녀 이야기에 눈치를 보고 때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모임이 끝난 뒤 돌아오는 길에 괜히 참았던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자고요. 이후 이 씨는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동네 시장 상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관계를 새롭게 넓혀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와 텃밭 얘기를 나누며 웃고 평소 말없이 지나치던 가게 주인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오래가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제 자신에게 참 고맙습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를 정리하는 건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사회의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잘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그 잘이라는 말 속에는 남에게 보여지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름이 아닌 오직 나만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야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성실했어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노년은 내 안에 진짜 나를 꺼낼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말하고 싶었던 마음, 입고 싶었던 옷, 즐기고 싶었던 취미. 모두를 이제는 늦었어라고 미뤄왔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필요도 직장과 사회의 틀에 맞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온전히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람은 더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고 진짜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다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미소 짓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맞추느라 피곤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방식, 나에게 편안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삶의 진짜 품격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그저 무겁기만 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나답게 사는 삶은 내가 스스로에게 웃을 수 있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하는 삶은 내 주변도 따뜻하게 만들고 결국 삶 전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 나이이기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도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 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이며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꾹 참고 억눌렀던 감정을 이제는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싫은 것에는 단호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떳떳한 삶이 필요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마주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이 나다운 색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존엄입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완성시킵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해 나답게 살아야 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5번째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 고마움도 미안함도 사랑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간직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어색할까?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다 아는 걸 굳이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그 말들은 마음속에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후회로 남는 것이 바로 하지 못한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가족이라도 가까운 친구라 해도 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직접 전해지는 말에는 온기가 있고 그 온기는 관계를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감정 표현이 더욱 줄어듭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오해를 살까봐 웃으며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쌓이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때로는 한마디 고마워라는 말, 미안했어라는 말, 많이 사랑했어라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내 삶에도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꼭 감동적인 고백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칭찬, 하루를 함께 웃게 만드는 농담, 예전에 못다한 진심, 지금의 감사,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따뜻한 흔적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어도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빛을 잃고 맙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말은 표현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의 진심을 꺼내어 말로 전할 수 있어야 진짜 나다운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누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내 마음을 점점 잊게 됩니다. 결국 말은 나를 확인하는 도구이자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가장 진실한 방법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70세 조명자 씨는 늘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한 번도 속마음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일을 맞아 자녀가 직접 만든 동영상 편지를 받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조 씨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늘 미안했고 너무 고마웠어. 늘 말은 못했지만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조 씨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였던 거리감이 무너지고 오히려 대화가 늘어나고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말은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 그 말을 꺼내 보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며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덤까지 참으며 가져갈 생각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결국 아무도 나를 진짜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 내 인생, 내 이야기를 남긴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깁니다. 노년의 마지막이 허무가 아니라 해방이 되려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에 달아 서로 의견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나누며도 뒤통수를 맞을 거란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말년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늙었다고 모두가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순간 평온했던 말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은 싸움과 상처의 연속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말년이 꼬일 수 있는 5가지. 인간 중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의 평온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땐 눈물까지 동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인간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대신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의 뻔뻔함으로 사람의 속을 뒤집습니다. 이들은 평생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시간을, 노력을,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바랄까봐 방어적으로 나서며 내가 뭐 큰 걸 바랐냐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런 인간과 노년에 엮이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모른 체 하다가 거절하면 금세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도와주더니 이젠 모르겠다는 식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차가운 인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도왔던 사실은 사라지고 요즘은 돈 좀 벌더니 변했다는 오해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의 시선까지 바뀌고 인간관계 전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말년은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모르는 인간과 엮이면 말년이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엄마는 옛날에 나한테 큰 빚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까지 도덕적 빚을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땐 반드시 한계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요청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반복되면 이용당하고 그 끝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 찬 말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자잘한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이웃의 배달 물품도 대신 받아주고 병원 갈 때는 차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집에 살던 지인은 수년간 그의 호의를 서비스처럼 소비했습니다. 이참에 병원 좀 같이 가요.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 좀 갈아주세요. 세탁기 고장났는데 기사 좀 불러줘요. 식의 부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 터졌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 지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쁘다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람 은근히 요구가 많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상처받은 노인은 결국 단절을 선택했고 그 사건 이후 누가 도움을 청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은 골라서 도와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길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에는 후회 없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과는 거리를 두고 따뜻함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습니다. 말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입 하나, 바로 남의 집안일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집 딸이 이혼했다며 아들이 빚졌다는 소문이 있더라 하며 말을 꺼내지만 그 속엔 관심도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재미와 우월감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각내는 혀를 가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원래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거짓으로 변질됩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파탄내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평생 지켜온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내용을 더 좋아하고 그 내용에 살을 붙이는 데 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는 말버릇으로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며 정작 본인이 만든 불씨는 온 동네를 불태웁니다. 누군가의 이혼, 실직, 병원 입원, 자식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퍼뜨리면서도 자기는 도리어 그런 일은 남들도 다 아는 줄 알았다며 빠져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족사가 이웃의 술안주가 되고 맙니다.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명예와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가 부모 한 사람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직장, 사위의 사업 문제까지 이런 사람의 입에 오르면 그 가족은 고립되고 상처 입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오해조차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반드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 특히 자식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잡담도 조심해야 하며 상대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터놓는 습관은 노년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웃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며 요즘 아들은 잘 지내냐, 며느리는 착해 보이던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고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일 나가기 싫어한다면서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곧바로 자신이 얘기한 내용이 이웃의 입을 통해 동네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잠시 쉬고 있다는 말도 온갖 과장으로 포장되어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 이웃과 연락을 끊고 집 밖 출입도 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람을 피하나 의아해했고 나중에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우리 집 이야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말자는 약속을 하며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건 진실입니다. 특히 남의 가족사를 즐기는 사람의 말은 칼날이 아닌 흉기입니다. 당신의 말년을 편안하게 지키고 싶다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을 가진 사람과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교활하고 치명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겉으론 웃고 인사하며 언니 오랜만이에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돌아서면 당신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는 말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늙어서 엮이면 당신의 명예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면은 진심처럼 보이고 모든 칭찬은 뒷담화의 사전포석입니다. 이들은 사람 사이에 틈을 벌리는 데 귀재입니다. 당신이 한 사소한 말,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으로 재탄생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다더라는 말로 책임은 회피하고 당신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혼자 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당신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아 은근히 소문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결국 당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고 언제나 누가 그러더라, 그냥 걱정돼서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회색지대로 남깁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며 순진한 얼굴로 발뺌합니다. 이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민감한 사람,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괜히 싸움을 키운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늙어서 이런 이중적인 인간과 엮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엮이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오해는 쌓이고 당신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말년을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외로움은 실로 참혹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친한 척하면서 타인의 단점을 은근슬쩍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좋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로 공감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남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당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과 다정함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지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간식도 나눠주며 언니가 제일 멋져요라는 말로 그녀의 기분을 북돋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회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누구는 그러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3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지인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지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복지관 모임도 한동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지인의 뒷말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당신을 웃게 할 사람인지 울게 할 사람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고요한 평화가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번째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외로움이 일상이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평생 관계에 헌신한 대가가 침묵이라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런 인간은 연락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왜 연락이 없어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날 신경 안 쓰는구나라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인연은 결국 한 방향의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꾸준히 보낸 메시지, 안부 전화, 소소한 선물들은 단 한 번에 관심 없는 반응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외롭고도 비참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런 인간이 당신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심심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라며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소비합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마음이 민감하고 상처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틈을 들여다보며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거리두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나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고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런 관계는 말년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고 마음의 생채기를 남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연락은 의무가 아닌 마음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보고 싶다는 감정은 스스로 전화기를 들게 만듭니다. 늙어서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말년은 덜 외롭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100명은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모임 일정도 그가 주도했고 카톡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것도 항상 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챙겨주던 그 친구는 그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된 관계는 사실상 혼자만의 노력이었음을. 서운함과 허무함에 그는 단체방을 조용히 나갔고 그 후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노인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먼저 연락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말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말년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평화로워야 할 말년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박살냅니다. 명절 모임, 경로당, 카페,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망쳤다. 그놈이 대통령만 안 됐어도 같은 말로 시비를 걸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미쳤다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논쟁을 즐기며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들의 대화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떠들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소리부터 높아지며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인신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처음엔 작은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는 절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오해와 분노뿐입니다. 늙어서 그런 갈등에 에너지를 쏟는 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파괴자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정된 사고방식이 뿌리 깊어져 있어 한번 다툼이 생기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정치 성향 하나로 등을 돌리게 되고 가족끼리도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단절은 말년을 외롭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의미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편향된 기사에 의존해 감정을 폭발시키며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독설과 모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신뢰는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말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은 그 존중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과 오래 엮이면 결국 내 자존감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담소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듯 했지만 점점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요?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로 시작된 말은 곧장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넘겼지만 어느 날 다른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자 그날 이후 바둑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둑돌이 날아가고 욕설이 오가며 결국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몇몇 어르신은 발길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둑 모임은 해체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정치 이야기, 좋아하던 사람만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말년엔 친구 몇 명이 전부인데 그거 하나 지키질 못했어. 늙어서 싸움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독입니다. 함께 웃고 싶은 자리에 시끄러운 논쟁을 끼워 넣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혼란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한 번 웃고 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의 평화는 조용한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년을 위태롭게 만드는 인간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던 그 사람, 익숙했던 그 말, 익숙한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이 말년의 상처를 냅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피로입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말년은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그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3년 안에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충격적인 신호들이 이미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무심코 넘기고 있습니다. 작고 흔해 보이는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지만 듣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돌아옵니다. 지금 체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3년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첫 번째 징후는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말하기 힘든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또렷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한마디만 해도 목이 쉽게 쉬며 긴 말을 하기가 버거워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대와 호흡기 그리고 신경계 전반에 치명적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이 소리 없는 경고장입니다. 말이 흐릿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건강 상태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대는 두 개의 얇은 근육이 정교하게 진동하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대 근육이 약해지거나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진동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지고 탁해지며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대마비, 후두근육 위축, 파킨슨병, 뇌졸중, 근위축성 질환 등 중대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대의 유연성과 근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떨리며 말할 때 호흡이 짧아지는 증상이 잦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호흡 기능, 식사 기능까지 위협받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말의 도구가 아니라 폐와 뇌, 신경과 근육이 완벽히 협업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생리작용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 건강 시스템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이 사람과의 소통 단절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고립, 우울증, 자존감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점점 말수가 줄고 결국 침묵 속에 갇히는 고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곧 정신 건강이 붕괴로 이어지며 노년기 건강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이비인후과 또는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재활 운동이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 목을 지나치게 쓰는 습관, 차가운 음료를 과하게 마시는 행동, 습도, 관리 부족 등도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증상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치된 목소리는 당신의 삶을 점점 조용한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4세의 이모 할머니는 과거 노래를 좋아해 가족 모임 때마다 마이크를 잡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일이 잦아졌고 노래는커녕 전화통화도 힘들어졌습니다. 목이 자꾸 잠기고 말하려 해도 소리가 작아져 주변 사람들에게 귀가 안 좋은가? 란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지 뭐 하며 넘겼지만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오늘 왜 목소리가 슬퍼요? 라고 묻는 순간 할머니는 심각함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성대 노화와 폐기능 저하였습니다. 의사는 지금이라도 성대 근력 운동과 호흡, 재활을 병행하지 않으면 조만간 말도 숨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하루 2번 호흡근 강화 운동과 성대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종이불기 연습부터 시작했고 점점 길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음성 재활에 힘썼습니다. 몇 달 뒤 손주가 할머니, 다시 텔레비전보다 할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라고 외쳤고 할머니는 이젠 나 다시 노래해도 되겠지? 라며 동네 노래교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목소리가 약해지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증상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건강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리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찌릿하고 저녁만 되면 발이 얼음처럼 시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주 저리고 시린 손발은 몸속 어디선가 치명적인 고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 3년 내에 당신의 건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과 시림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말초 순환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초 문제를 넘어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경계 질환 등 중증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신경과 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기 때문에 손끝 발끝부터 서서히 기능이 무너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지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와 조직이 괴사하거나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는 생존 경고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세포는 서서히 죽기 시작하고 신경이 압박되면 감각은 무뎌지고 점점 감각 저하, 운동 능력 저하, 일상 기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은 자율신경계 이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체온 조절, 땀 조절, 혈류 조절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몸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겨울에도 아닌데 손발이 시리고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미 몸은 내부 붕괴의 경로를 달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손발 저림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도 못 느끼고 방치하게 되며 결국 감염과 괴사, 심하면 절단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순환 검사, 당 수치 확인, 혈관 상태 점검이 필수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는 손발 스트레칭, 규칙적인 운동, 손목 보호, 혈액순환을 돕는 식단, 스트레스 조절 등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넘긴 찌릿함이 결국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70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손발이 조금 저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겨울철에도 얇은 장갑을 끼고 양말도 헐렁한 걸 신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얼음판을 걷는 듯 아프고 잠들기 전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처음엔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병원에 갔고 의사는 말초신경병증 초기와 혈관 협착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안 하면 발끝부터 썩기 시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발가락 스트레칭과 손목 회전 운동을 하며 몇 끼마다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등 혈관에 좋은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면서도 장갑과 두꺼운 양말로 손발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제는 손주랑 딱지치기도 다시 할 수 있겠어라며 활짝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리는 증상은 단순한 말초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첫 번째 조짐입니다. 그 작은 징후를 방치하는 순간 3년 안에 당신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가장 끝, 손끝과 발끝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찌릿함이 당신에게 보내는 생명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눈밑이 붓거나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푸석하고 어둡게 가라앉은 모습을 보면서 어제 잠을 덜 잤나? 정도로 넘기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건강 붕괴의 신호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밑이 자주 붓고 다크서클이 짙어지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속 장기 기능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눈밑은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몰려 있어 몸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특히 신장과 간,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노폐물과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눈밑이 붓고 검푸르게 변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얼굴 특히 눈 밑에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는 붓기 현상이 반복되며 이는 만성 신부전, 단백뇨, 고혈압성 신장 손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물질이 몸에 축적되며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결국 눈밑의 정맥이 드러나며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처럼 나타납니다. 이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의 고장과 연결된 생리적 경고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질 경우도 문제입니다. 심장의 펌프 작용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신의 정맥순환이 정체되며 얼굴, 특히 눈 주위에 붓기와 어두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눈 밑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닌 심장, 간, 신장 등 생명 유지를 위한 핵심 장기의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외부 알람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다크서클과 붓기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를 노화의 징후로만 생각하며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노화가 아닌 병적 진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치명적인 장기 손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눈밑 붓기와 다크서클이 심해질 때는 반드시 혈액검사, 신장기능 검사, 간 수치, 심장 초음파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하며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염분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며 수분 섭취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의 오모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칙칙하게 꺼지고 늘 퉁퉁 부어있는 자신을 보며 이젠 진짜 나이 들었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왜 자꾸 졸려하고 피곤해? 라고 묻자 할머니는 몰라,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은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에요. 바로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눈밑의 붓기와 다크서클은 신장 기능 저하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했으면 23년 안에 투석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 이후 오할머니는 저염식단과 하루 2리터 수분 섭취,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딸이 할머니에게 엄마, 요즘 눈이 다시 환해졌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이제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좀 살아 보이네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눈밑이 어둡고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면 거울 앞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작고 흔한 증상이 3년 안에 당신의 건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밑은 당신의 몸이 내미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점점 커지고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이 늦어지고 대화 중 자꾸 뭐라고? 라고 되묻는 일이 많아진다면 지금 당신의 귀는 조용히 삶의 신호를 차단당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두뇌, 신경계, 심혈관 건강이 동시에 위험해지고 있다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무심코 넘긴 그 작은 불편함이 앞으로 3년 안에 치명적인 인지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력은 노화와 함께 서서히 감퇴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혈류장애, 신경퇴화 등이 원인일 경우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속도와 영향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청각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능이 아니라 두뇌와 감각기관이 협력해 정보를 처리하는 복합작용입니다. 따라서 청력이 떨어진다는 건 곧 뇌의 활성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인지 기능의 퇴화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점점 사람과의 소통을 피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연결됩니다. 외부 소리를 차단당하는 순간 삶에 대한 흥미와 에너지도 함께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청력 저하는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귀에 이물감도 없고 통증도 없으며 단순히 요즘 사람들 목소리가 작아졌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귀 안에서는 청신경 세포가 하나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음부터 들리지 않기 시작해 결국에는 일상 대화조차 버거워지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청력 저하를 방치하면 보청기조차 효과를 보기 힘든 수준의 청각 손실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 이어폰 소리 줄이기, 소음 환경 피하기, 혈류 개선 운동, 귀 청결 유지 등 생활 속 청력 보호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만 해도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의 유모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대화 중 자꾸만 다시 한번 말해줘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귀에 바람 든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처럼 말하던 그날 할아버지는 혹시나 싶어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주파 청력 손실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중증 난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할아버지는 청력 보호 훈련과 혈류 개선 치료, 소음 환경 피하기, 적정, 볼륨 유지 등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는 말할 때 반드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잘 안 들리면 무조건 다시 물어보기보다는 이해한 걸 먼저 말해보는 방식을 연습하며 뇌 활성화도 함께 도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은 제가 뭐라고 해도 다 들으시네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응, 요즘은 내 말이 음악처럼 들린단다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들은 척 하셨던 거야 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청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삶의 연결선을 차단하는 서서히 다가오는 건강재앙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이라도 소리가 작게 들린다면 그것은 병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귀가 멀어지면 세상도 멀어집니다. 5번째 징후는 갑자기 기억이 뚝 끊기는 순간이 있는 증상입니다. 방금까지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맴돌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잦아졌다면 지금 당신의 뇌는 조용히 기억의 회로를 끊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기억 단절은 뇌가 보내는 강력한 긴급 경고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3년 안에 인지 기능 붕괴와 심각한 치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기억이 뚝 끊기는 증상은 뇌 속 해마라는 부위의 기능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해마는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위축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이 둔화되면 기억의 저장고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무너지면서 방금 들은 이야기나 해야 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의 흐름을 통째로 놓치는 심각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억력은 인지 기능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기억이 무너지면 판단력, 집중력, 언어 능력까지 줄줄이 고장이 납니다. 결국 삶 전체가 흐릿해지고 혼란과 공포, 무기력 속에 빠지는 치매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고 치부하며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억 단절이 느껴지는 순간은 뇌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수면장애, 우울증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증상을 방치하면 뇌세포는 빠른 속도로 퇴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기억의 공백은 단기간에 인지장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신경과 검진, 인지기능 검사, MRI 촬영 등을 통해 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면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 식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책 읽기, 글쓰기, 수다 떨기, 걷기 운동, 오메가-3호 항산화, 식품 섭취 등의 뇌자극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3세의 조모 할아버지는 원래 말도 많고 기억력도 좋아 동네 뉴스 앵커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말을 하다 말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더라 하며 멈추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는 안경을 찾아 방을 뒤졌는데 결국 찾은 곳은 냉장고 안.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유행인가요? 하고 장난을 치자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인지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 관리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며 운동, 식단 개선, 뇌자극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매주 한 번씩 손자와 퀴즈 대결을 하며 기억력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은 제가 졌어요. 기억력 대왕은 역시 할아버지네요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이 할애비가 다시 돌아왔다 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엔 기억을 되찾은 자의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기억 단절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곧 다칠지도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지금은 잊은 줄 모르고 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문턱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삶의 기록이자 존재의 증명입니다. 그 기억이 끊기는 순간 삶은 조각처럼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은 깜빡임이 내일의 잊혀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억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